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DMZ 포럼 평화운동 협력 세션 1-5 한반도 종전 평화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평화운동 협력 세션 1-5 오늘의 주제인 한반도 종전 평화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실 연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이영아 활동가님이십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실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PAC의 글로벌 애드보커시 마리라워 푸아리 팀장님 온라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하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님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영국 핵군축 캠페인 캐롤 터너 부의장님 온라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토론회 제너레이션 피스 임재환 회원님 그리고 제너레이션 피스 오스카 에스코바 회원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차가 다른데도 참여를 해주신 많은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세션 좌장을 맡으신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이영아 활동가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영아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평화운동 협력 세션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지난해 시작된 캠페인인데요. 70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는 마음을 모아 7대 종교와 국내외 40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한반도 종전 평화,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평화운동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을 어렵게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운동의 경험을 서로 연결하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에 왜 전 세계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한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깊이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시기로 한 국제평화국 리사 클라크 공동의장께서는 오늘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나눠주실 거라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시기로 한 분들과 줌과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된다면 리사 클라크 공동의장께서 보내주신 발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세션에 함께 해주시는 연사분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발제를 해주실 분은 저 멀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EC에서 글로벌 애드보커시 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마리 라워 파리로부터 GPEC 글로벌 활동가 한반도 평화구축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리 라우라 푸아리입니다. 저는 GPEC의 글로벌 애드보커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GPEC 회원국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한반도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께 시작하기 전에 짧게나마 GPEC이 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영내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각 지역별로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참여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GPEC은 설립이 되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각 지역의 평화 구축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는 시민 단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동북아시아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민사회와 지방, 국가, 지역, 국제사회의 행위자들과 기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폭력과 무장 갈등의 해결 방식을 단순한 대응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갈등 예방 정책이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 유지는 각 지역의 생활에 맞게, 상황에 맞게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유지라는 개념은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도 정의되어 있는데요. 갈등의 발생, 악화, 지속,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목표와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평화 유지는 각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평화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국가 단계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갈등 역학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갈등이 한 지역이나 한 영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상호 간의 궤적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적으로 또 운영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내에서 평화 구축 단체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단위에서 운영되는 단체들을 하나로 모으는 네트워크로서 GPEC은 영내 평화 구축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좀 더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GPEC의 지역 네트워크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평화 구축 단체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지역에서 어떠한 행위자들과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평화구축 네트워크가 있겠죠. 이런 네트워크들은 사람 중심의 관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 중심의 관점을 국가의 안보 분석에서는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이들은 각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풀뿌리 지식을 바탕으로 갈등 역학 그리고 권력 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지역과 소지역 단체들과도 일을 합니다. 이런 단체들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단체들의 특징은 각 지역민들이 조금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회원국과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회원국들도 각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회원국들은 영내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중요한 행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내에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전략적으로 비전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원국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이 있겠죠. 유엔의 평화 구축 활동은 우선적으로 국가 간의 갈등을 끝내고 또 갈등에서 벗어난 국가가 다시 갈등에 빠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UN Reform 또는 UN 개혁은 각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인프라를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조율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간략하게 GPEC이 각 지역에서 어떠한 평화 구축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른 지역의 예시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동북아에서 GPEC의 역할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남코카서스 지방입니다.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나 러시아와 조지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등을 다 아실 텐데요. 갈등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내의 평화와 안보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핵 회원국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여성 중재자 네트워크를 발족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성들이 정당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저널리즘을 도입해서 혐오 발언에 대처하고 또 상호 지지와 신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한 예시만 들고 있는데요. 또 서발칸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청년 실업률이 높고요. 정치 엘리트에 대해 불신이 깊고 또 EU 가입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 간의 긴장이 불거지고 있고 또 민족주의 기조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핵 회원국들은 이 지역에서 평화 교육 커리큘럼을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교육부와 저희는 협력을 하면서 이런 평화 교육을 통해서 사회 기술과 갈등 해소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아마도 들으셨겠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위기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다차원적으로 영내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4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인구, 전체 인구의 14% 정도인데요. 베네수엘라를 떠나서 같은 영내에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등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핵 회원국들은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시민 외교 이니셔티브라는 이니셔티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협력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집핵이 특히 시민사회 수준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위기를 종식시키고 각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고
갈등의 악화를 막기 위한 것들인데요. 이제는 한국 평화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냉전 시대의 정치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적대 행위가 반복이 되고 있고 또 대화가 부재하다 보니까 한반도는 물론 이 영내 전반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핵전쟁 위협이나 여러 가지 위협들이 상존한 상황이고요. 2003년에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참여한 육자회담이 제도적인 평화 안보 메커니즘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에 중단되고 말았죠. 그렇지만 지역적인 접근은 여전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좀 더 시의적절하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서 관련 국가들을 포함해서 양자적 그리고 다자적인 세팅에서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펙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발족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희가 이 지역에서 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발족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요. 현재 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만이 남북한과 육자회담의 모든 당사국을 포함한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랙 1 대화를 구축을 했습니다. 몽고 정부의 도움이 있었던 덕분인데요. 영내와 국제 무대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민단체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해서 앞으로 좀 더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UBP는 안전하고도 포용적인 환경을 이 시민사회에게 제공합니다. 이 안전지대를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앞으로 이 시민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게 되겠죠. 조금 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의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모든 참여 유관 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여성의 참여, 이 평화 구축에서 여성의 참여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든 유관 단체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거나 서로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거나 워크숍을 여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신뢰를 강화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조금 더 다양성을 갖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겠죠. 동북아시아에서 올해도 저희는 노력을 게으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펙과 함께 저희는 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앞으로 3년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경계를 허무는 모든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단순히 영내 프로세스일 뿐만 아니라 국제 프로세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통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동북아 지역은 국제 무대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의 목표는 실제 이 중요성과 국제 무대의 관심도 사항의 간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대화를 많이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GPEC의 목표는 결국 갈등을 대화를 통해 예방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사회로 하여금 이 평화 유지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만나고 지금 온라인으로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반갑습니다. 평화구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평화구축을 위한 집회의 노력과 구체적인 사례,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민간 대화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매년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남북 민간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드문 공간이기도 합니다. 남한 시민사회에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께서는 약 30년 동안 시민운동에 몸담고 계신 시민운동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권력 남용 방지, 정치개혁, 평화군축, 인권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제안자 중 한 분이기도 하신데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 집행위원이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태호 상임 집행위원 모시고 코리아 피스 어필,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를 향한 시민행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5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태호입니다. 15분 만에 끝내라고 해주셨는데 제 발제문이 조금 길어요. 가급적 빨리 제 발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발제하기 전에 또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전 세계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한반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평화 연대의 길에서 저희 몫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개최되는 경기도는요,
북한의 황해도와 DMZ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말이 DMZ지만 사실은 밀리터라이즈드 존이죠. 이 한반도 문제는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한 게 벌써 30년이 됐는데요. 올해로 30주년입니다. 근데 한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 동계올림픽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을 때 꼭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겠나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이 지역에서 오래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럴 수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른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일과 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일들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19년 하노이 이른바 노딜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정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초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전후로 남한의 군비 증강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정치 군사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핵 그리고 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국제 제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첨단 무기 도입이랄지 군비 증강 그리고 한미 동맹 전환을 위한 군사 훈련 이런 것들을 합의 위반이라고 여기고 남측의 교류나 협력 제한이 비본질적인 사안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지난해 대통령 선거로 미국의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새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강조하는 이른바 북한 인권 문제랄지 대북, 대중국,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표출하면서도 바이든 정부의 재검토 결과를 주시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4월 말 의회 연설에서 단호한 억지와 더불어 외교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취할 거라고는 언급을 했는데 과연 이게 무엇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멈추거나 동결시킬 기회를 놓쳤고요. 북한은 민생과 직결된 어떤 제재 조치를 완화시킬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보다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런 프로세스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그동안 상호 갈등과 불신을 야기해온 몇몇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좁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쟁점이 뭘까요? 첫째 보면 이제 실질적인 상호 위협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남한이 지난 15년간 지출한 군사비는 같은 기간 동안에 북한의 국민 총소득보다 많습니다. 2019년만 해도 남한의 군사비는 46.7조인데요. 북한 총 GNI 추정액인 35조
5.5조보다 1.3배나 많은 거죠. 4.27 선언 당시에 남북 정상은 종전 선언으로 불안정한 휴전 대치 상황을 종식하고 구체적인 상호 위협 감소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합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군사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재임 기간 동안 매년 군사비를 5.4%에서 8.2%까지 크게 증액해 왔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이랄지 항공모함이랄지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북한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합당한 대응책을 남한이 좀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그리고 미국이 내놓지 않으면 북미 간 남북 간의 불신을 좁히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쟁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는 좀 모호한데요. 만약 북한에게는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 전략을 포기해라. 근데 남한과 미국은 여전히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 전략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이게 딜이 성립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나 세계를 위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 등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 억지력, 말하자면 해구산 정책에 대한 폐기가 동반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나라들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어쨌든 국제 핵군축 정책에 좀 협력하는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어쨌든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든 아니면 평화협정이든 결국은 새로운 관계로 가는 문제인데요. 정말로 새로운 관계로 갈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에 남북 정상도 북미 정상도 모두 서로에 대한 적대를 중단하고 신뢰의 바탕을 둔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게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면서 또 열쇠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는 주로 이른바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어쨌든 미국의 제재 위주의 처방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미 워킹 그룹은 최대 압박을 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는지는 몰라도요, 그것에 버금가는 최대의 관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남한이 이 군사적 우위도 가지고 있는데 이 군사적 훈련이나 같은 위협 행동을 좀 자제하고 민생과 직결된 제재 같은 거는 좀 우선적으로 해제한다거나 하는 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제사회도 제재 일변도가 아니라 이런 식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일에 좀 더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 외교, 인권 외교와 관련된 건데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가치 외교를 강조하고 있죠. 이른바 쿼드 정상회의도 이런 공동의 가치들을 강조했는데 그 가치를 위해서 군사협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뭐 여러 가지 법치라든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든가 민주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바이든 외교가 가치 해결을 막 주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의지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아이디어가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영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면서도 실제로 인권 개선에는 별로 도움이 줄 수 없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반도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요. 지난 70년간 남북한도 국제사회도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는 실패해 왔다고 봅니다. 뭔가 이제 다른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새로운 접근은 지금과는 다른 의미에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처방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보다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은 뭐냐?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단이나 전쟁, 그 다음에 위협을 통해서 고통받아온 당사자들, 즉 시민들이나 민중들이 주체가 되고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처방이라고 봅니다. 과거 한반도 문제는 열강들과 그 열강의 소수의 안보 전문가들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테이블에서 결정해 왔습니다. 시민들과는 상관없이 알려지지 않은 채 결정되어 왔죠. 이제는 소수의 외교관이나 군인들이 결정하지 말고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를 원하고 요구하는 한반도의 주민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민들의 열망들이 국제화되고, 그리고 그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제정치가 대답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시민 평화 행동입니다. 지난해 한국 전쟁 발발한 70년이 되는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 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그리고 군비 경쟁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협력 등을 호소하는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해서 전 세계 시민들의 서명과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 종교계, 정부와 의회의 지지를 모아내는 것이 이 캠페인의 주된 행동 전략입니다. 이 캠페인에는 2021년 4월까지 국내에 369개 종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57개의 국제적인 파트너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까지 만들어진 가장 폭넓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의 활동은 주로 캠페인의 필요성을 국내에 공유하고, 우선적으로 남한 내의 다양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의 입장을 조정해가지고 공통의 목표와 행동 전략을 확보하는 데 맞췄습니다. 좀 더뎠지만 유례 없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기구가 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 우리가 하려는 목표는요, 국내에서의 캠페인을 본궤도에 올리면서 국제적인 어떤 공동행동에 착수할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사실 오늘 세미나도 그 국제적인 행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남한 내에서는 풀뿌리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이 운동을 함께할 시민들을 모으고 있어요. 저희는 이분들을 코리아 피스메이커즈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활동망을 지역과 계층별로 다양하게 꾸리고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시작했고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회,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 그리고 내년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들도 참여하는 지지 서명, 선언, 결의안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까지 국회의원 62명 이 서명에 참여했고요.
이 행사가 열리는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인천시 등 DMZ에 접한 접경 지역의 시도지사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반도 종전평화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지방의회 결의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파트너 단체들과는 실천 전략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나라별, 대륙별로 온라인 전략회의를 가지고 있고 또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연쇄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우선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이죠. 이날을 전후로 한반도 종전평화에 대한 국제 공동행동 주간을 정해서 같이 서명운동과 지지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는 7월 27일 전후에 공동행동 주간을 갖자 하는 제안을 가지고 연쇄 전략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보다 국제 캠페인을 좀 더 본궤도에 올려서 시민 서명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고요. 또 각국의 시민사회와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이렇게 모아지고는 전 세계 시민서명과 각국 정부와 자치단체의 결의안 같은 것들을 모아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종전평화를 호소하는 유엔 총회안의 결의안을 이끌어내서 한국전쟁 종전 70주년을 한반도 평화 원년이 되도록 하는데 조직된 힘을 모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과 당사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국제협력 체계와 활동 전략을 좀 촘촘히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한국 정책의 주요 당사국, 아까 마리 팀장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주로 이제 남북,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육자회담에 관여했던 러시아, 일본 같은 이 지역에 있는 단체, 나라들의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한국과 미국 간에는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잘 마련되어 있고요. 최근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Korea Japan Reconciliation and Peace Network라고 하는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일 평화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닉네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Korea Japan Reconciliation and Peace Network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러시아와 중국과는 앞서 소개해 주신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같은 프로세스가 있고 집행 네트워크가 뒷받침하고 있지만 아직 협력이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을 좀 발전시키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서 한반도 전쟁의 직접 당사국이거나 이 지역의 나라들 말고 한국 전쟁과 관련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이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주로 전쟁을 기념할 때만 호명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이들 나라의 정부와 시민사회와 종교계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정전을 협정을 감독해왔던 중립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도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평화를 만들었는데 크게 기여해왔던 중립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정부와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들 나라들과의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그런 나라들이 포함될 경우에 EU가 큰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이 캠페인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이들이 코리아 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그 첫걸음은 결국은 서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에 참여한 다음에 이 캠페인을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연결망 속에 우리 스스로 그리고 국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피스메이커로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이 세션을 보고 계시는 모든 참가자들께 간곡히 호소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그리고 한반도 위기의 근본 쟁점과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를 원하는 이 땅의 주민들의 열망이 국제사회에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계 시민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국제정치가 그 목소리에 답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한반도 평화 선언에 대한 지지와 확산을 전국 곳곳으로 세계 각국으로 펼쳐나갈 예정인데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반도 종전 평화.net으로 접속하시면 한반도 평화 선언의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net에 접속 가능하시고요. 서명에 참여하는 행동 하나가 모여서 평화의 길을 단단히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앞서 저희 원래 오늘 참여해서 발제해 주시기로 한 리사 클라크 국제평화국 공동의장님의 발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 3분 정도만 대독하면서 공유 드려도 될까요? 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을 끝납시다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동참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선언 전 세계 1억 명 서명이라는 매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서명을 받는다는 건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활동은 한반도는 물론 긴장과 분열, 갈등이 팽배한 기타 지역의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운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구권에서 종종 끝나지 않은 전쟁 혹은 잊힌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전쟁은 제가 태어난 1950년에 발발했습니다.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300만 명이 사망하였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에 많은 고통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은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하고 한반도 긴장, 국민 간 불신, 국가 간 불신을 야기하였으며 더욱 무시무시한 무기 도입과 재무장을 초래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주도한 정전협정은 소극적 평화의 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자 모두 싸움에 전력하진 않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도 없는 상태죠. 철학자 요한 칼뚱은 적극적 평화를 강조합니다. 직접적인 폭력과 사상자, 무력 분쟁, 폭언이 없는 상태는 소극적 평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는 방금 언급한 조건을 포함하되 모두가 신체적, 사회적, 정치적 잠재성을 발현할 권리를 갖는 상태, 그리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화해를 시작하고 이룰 수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같은 적극적 평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한국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한반도의 적극적 평화는 크나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지향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의 영감을 주겠죠. 세계는 한반도 실정에 어둡지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시민단체 및 개인이 70년간 비평화 상태에 처해 있던 한반도의 실태와 한국전쟁의 역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반도 평화 친선 대사로 임명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왕성한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도 한반도 실태에는 어두운 편입니다. 그간 남북이 긍정적인 교류를 시도한 시기도 있었지만 세계 여론을 움직일 만한 결정적 전례를 남기진 못한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반도의 끝없는 전쟁 상황은 여전히 냉전 시대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관계에 고착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간 우리가 경험한 밝고 위대한 순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적극적 평화 상태를 이루지 못했지만 햇볕 정책과 같은 역사적 결정은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가기관이 소위 트랙 1 외교를 통해 평화 솔루션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먼저 시민사회가 그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저는 외부의 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홍보해야만 비로소 적극적이고 세계적인 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위멘크로스 DMZ와 같은 용감한 기획, 그리고 남북은 물론 과거 육자회담 참여국 민간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대화와 같은 국제적 노력이 거둔 성과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대는 대화 플랫폼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양측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과거와 현재 시민사회의 긍정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아직 그것을 접하지 못한 타국 평화활동가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역사적 경험은 각기 다르지만 전후 사회 재구성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보면 실질적 평화 구축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종전을 위한 트랙 1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진정한 적극적 평화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단순한 서명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잠재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캠페인으로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기회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촉구하는 4가지 요구는 캠페인을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가 동참하도록 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대화와 교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길 촉구합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다른 지역, 특히 유럽의 평화운동 단체들과 교류하기를 제안합니다. 다른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에 따라 연대가 확대되면 사안을 확장하여 보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여러 문제와 캠페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재에 관한 대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역사적 관점에서의 제재의 목적과 성과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피해를 고찰해야 합니다. 1990년대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대이라크 제재에 반대했는데요. 제재가 국제사회의 요구를 이라크 정권이 받아들이게 하는 압박 효과보다는 민간의 고통만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는 소위 스마트 제재라 불리며 이라크의 경우와 같은 역기능을 지향했지만 이러한 인식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유엔 인도적 지원 국가팀의 2020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제무역 중 약 90%가 다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과 공중보건의 위험에 노출돼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핵지대에 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북아 비핵지대와 제한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비핵지대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목표인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아시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핵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계획, 실행 등을 통해 참여와 연대를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방향을 제시해 줄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휴전이 아닌 평화를 모두 함께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 평화를 향한 절차를 시작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끌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참석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토론자는 3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참여하고 계신 오랜 평화활동가이자 반전운동가인 캐롤 터너님을 모시고 앞선 2분의 발제에 대한 토론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왜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캐롤 터너님은 유럽의 평화운동을 이끄는 시민사회 단체인 영국 핵 군축 캠페인에서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영국 의회 외교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셨는데요. 캐롤 터너 부의장님, 토론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국은 지금 아침인데요.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를 마련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핵화와 영국의 핵 군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선 국제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국제 무대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종전을 위해서는 3가지 분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종전을 위해서 넘어야 할 3가지 봉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시민사회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시민사회를 통해서 20년간 쌓은 집회의 경험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례를 본 바 있습니다. 오늘 마리 파워님께서도 실제로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특히 집회기 여성의 평화 구축 노력을 어떻게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다른 관점에서 같은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 구축 작업에서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움직임이라 보일지라도 이것이 큰 결과의 변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동료와 다른 동료들과 협력을 하면서 서로 간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또 다른 면에서 서로 같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성만이 논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교육면이나 평화 교육면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인 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핵 군축 캠페인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영국 정부와 그리고 영국 군대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항공모함이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때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저희 캠페인을 통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중의 관심을 한국으로 갑자기 돌리는 것은 쉽지 않겠죠.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특히 영국 정치인 중에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한반도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EC에서도 마리님이 함께 노력을 해주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같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호님께서 3가지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는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선언과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한반도의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영내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의 지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도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시민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보나 어떤 국가의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국경 보호, 그리고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등은 시민 대다수의 관점과는 격차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시민단체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얘기가 됐지만 이 영국의 가장 큰 위협은 사이버 공격과 테러, 팬데믹, 그리고 기후변화, 국제범죄단체의 활동 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기존의 핵무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영국 같은 국가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비정부적인 문제라든지 테러,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들은 하지만 이런 무기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핵무기는 전 세계 인구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서 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각국 정부는 반드시 왜 핵무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각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할 때 국제 정치 무대에서 입지가 강화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연하게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핵무기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영국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시민들이 위협을 받게 됐죠. 그리고 각국 정부도 당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보건 시스템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나 의료진들이 그동안은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거의 전장에 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핵무기에 지출되어 있던 예산의 40%를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이를 다른 프로젝트에 소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핵 군축 캠페인이 하고 있는 일 중에는 저희가 영국의 NHS 보건당국이 활용하고 있는 캠페인 이 포스터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핵무기보다 보건 위협이 더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영국의 예시를 몇 개를 들어봤는데 이것이 저희가 지금 핵 위협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한반도와 같은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핵화를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올해 1월 핵무기에 대한 UN 조약이 발족이 됐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여기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공동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법으로 이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일개 국가나 시민사회 단체가 성공적으로 최소한 이 비핵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국가 단계에서, 국가 수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이런 국제적인 논의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 비핵화이기 때문에 UN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고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는 국가와 시민 간의 불평등 관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죠. 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시간만 주어진다면 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르비아라 몬테네그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990년대에 많은 내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전해 들었기만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내전에서 발생했는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내전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독일과 미국 간의 완력 다툼 때문에 이런 내전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 국가에 영향을 주었고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사이의 관계 역학을 변화시켜서 공산주의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마리 포아리 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시민단체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종전 기념 올해가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렇게 큰 역할은 못하겠지만 저희를 초대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뭔가 맡겨주신다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사실 오랫동안 평화운동과 반전운동 하셔가지고 많은 경험이나 아니면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을 짧게 들여서 죄송합니다. 아까 근데 자료집에 약간 그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27일은 한반도 정전협정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이 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고 영구 핵 군축 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이 좀 생각해야 될 지점들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주셨는데 들을 잘 받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자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려고 하는데요. 미국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회원이자 제네레이션 피스 회원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는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재미동포와 타민족 평화활동가들의 연대 조직으로 미국 전역에 지역 조직을 두고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 회원 임재환님은 과거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고 세계 시민권을 지지하는 단체인 휴먼스 오브 노스 코리아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오스카 에스코바님은 리제네레이션 무브먼트의 이벤트 애드보커시 총괄 책임자이시기도 합니다. 두 분 토론 부탁드립니다. 특히 토론하시면서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청년 참여의 중요성과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l right. Hello.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서부에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감이 있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제너레이션 피스와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의 회원인데요.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간단히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KPNG 액티비티에 들어가게 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So I am
저는 경기도민으로서 안산시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가족들 아직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경기도와 관련된 이런 DMZ 포럼에 참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미국에서 또 오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사 클라크 씨가 이렇게 전개해 주신 이 내용과 같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보면 금강산을 2004년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분명하고 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금강산의 자연 환경도 즐길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햇볕 정책의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으로 뛰어넘어 보면은 제가 그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미의 어떤 그 북한과 관계된, 미사일과 관계된 그런 관계가 어떤 악화되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한미 그 학생들 간의 그런 어떤 교류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운다 이런 것도 있었고, 북한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인 것에서 많이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Humans of North Korea라고 HNK의 공동 창립자라고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을 여기에 불러서 진보주의자라든지 보수 정치자라든지 많이 불러서 이야기를 했고, 시카고의 교수님도 초빙을 했고, 모리스텐,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이렇게 봉직을 하셨고, 이런 많은 분들, 다른 활동가들도 많이 초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HNK의 목표라면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북한에 대해서 갖자. 그러면 그 젊은 세대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HNK에서는요, 북한 탈북자들의 정책을 도왔고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그런 정책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고요.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HNK에서는요, 북한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그 탈북자들이 경험을 공유해주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로 제가 넘어와서 석사를 하고요. 미국의 제너레이션 피스, 그리고 코리아 피스 나우 여기 네트워크 회원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요. 어떤 그 의회에서의 법령, 특히 그 한국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그 발의를 할 때 저희가 또 많은 참여를 하였고요. 로비 활동을 또 했습니다. 북한 탈북자들과 함께 예를 들면 북한 탈북자들은 아직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법안에 발의를 하고 이것이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디어에서 어떤 인권 활동가라든가 제가 탈북자 친구들도 많은데요. 어떤 그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활동가라든지, 국제 제재가 북한에 처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발표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오픈된 플랫폼이 젊은 세대에게 필요하다. 특히 이런 한반도의 평화, 종전 평화 캠페인에 의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 동료인 오스카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이야기 한 20%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코리아 피스 나우의 활동가로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해주신 프레젠트를 보면서 저도 상당한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런 캠페인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과 동시에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를 인식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큰 그림, 그러니까 조금 더 영내 전반을 다룰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개개의 국가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별로, 각 개인 활동가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년으로서 제가 왜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애초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고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들을 들었고 한국전쟁 이전, 한국전쟁 중,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저는 강한 흥미를 느꼈고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우선 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을 대표해서 한국이 처해 있는 딜레마에 대해 많은 책임을 느꼈고 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기점으로 전 세계가 조금 더 평화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리아 피스 무브먼트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청년들에게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다른 배경과 관계없이 모두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재환님이 이야기했듯이 미국에서 이민자이자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첫 번째 세대로서 저는 다른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캠페인에 저희와 함께 하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이제 임재환이에게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스카가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에 여름에 저희가 애드보커시 위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스카와 함께 그 위크에 참여하였고요. 4가지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대표자들을 만났는데요. 첫 번째 그 하원에 결의안 152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어떤 대북 제재에 대한 그 결의를 좀 이렇게 완화해 달라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촉구도 하였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옹호자와 애드보커시와 어떤 로비자로서 로비 활동을 벌이면서 오스카에게 또 제가 뭐 이야기 공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공동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그리고 그래스루트 네트워크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리아 피스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2020년 말 저희는 이런 회원들과 함께 저희의 활동을 한층 더 강화했고 각각의 역할을 정의했고 한국 전쟁과 평화 협정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환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평화 구축 활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한미 군사훈련 이후에 2017년 미국 시민들의 여행 제한이 생겨났습니다. 북한 여행 제한이요. 그래서 저희는 평화에 대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한국 전쟁 그리고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군사 긴장을 종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다양한 갈등 상황,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Women Cross DMZ에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종합했을 때 다른 이들도 또 특히 이 젊은 세대가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적인 배경에 상관없이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서로 궁금하신 것도 많고 질문하고 덧붙이고 싶으신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사실 더 있다면 더 많은 토론으로 이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반도뿐 아니라 사실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서 국경을 넘는 전 세계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됐고요. 70년간 이어져 온 한국 전쟁을 끝내고 휴전해서 평화로 가는 길에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이번 회담이 중단된 남북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고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무리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여해주신 연사분들 그리고 모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운동 1-5 한반도 종전 평화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세션은 종료되었는데요. 앞서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1 DMZ 포럼 오늘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양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란 나라에서의 삶이 전쟁처럼 느껴졌다면 아니 그저 살아남길 비는 포로처럼 느껴졌다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면 대신 죽을 누군가를 찾아 헤맸다면 그건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았다면 그래서 그걸 저주하는 일을 삶의 이정표로 삼았다면 자기는 걸릴 게 전혀 없단 듯이 잠시의 눈길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면 그건 이 전쟁과 평생을 함께 했기 때문일 거야. 매일이 무서워서 무서운 줄 몰라 이 공포를 정의로 알고 살아. 우리 편이 아닌 죽음엔 무감하지만 언제 내가 또 적으로 몰릴지 몰라. 우리 이 전쟁을 끝내잔 약속을 하면 어떨까.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가 찾아오길 원한다면 여기 서명해. 여기 서명해. 여기 지금 일단 서명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 전쟁을 끝내자. 여전히 기지는 넓혀지고 사람들은 쫓겨나. 삶을 잃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결국 전쟁에 목을 매. 당해본 사람은 소리 지르지만 힘센 사람들은 그 입을 막아. 그래서 우린 이 전쟁을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있었던 거야. 군사경쟁 아닌 협력을 원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원해. 미워하며 사는 건 지겨워. 이 평화를 일상으로 가져오길 원해. 이 전쟁을 끝내자는 약속을 받아냈으면 좋겠어. 나부터 서명할게. 그리고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1억 명을 모을 거야. 스톡홀름 어필 2억 8천 명의 서명. 벨린 어필은 5억 명. 절대 많지 않아. 세상을 뒤집어 엎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인다면 70년의 분단, 70년의 냉전, 70년의 불안, 70년의 폭력과 아픔. 계속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낼 수 있으니까 여기 서명해. 여기 서명해. 여기 지금 일단 서명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이 전쟁을 끝내자. 이 전쟁을 끝내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